최근 셀바스 AI의 증거금이 풀렸습니다. 기존에는 증거금 100%였는데 이제 증거금 40% 종목으로 변신했습니다. 증거금 100%는 어떤 종목일까? 증권사는 어떤 종목의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증거금 100%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수나 신용이 불가능합니다. 현금 100만원이 있다면 딱 100만원만 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용 등급이 각 종목마다 매겨져 있습니다. 증권사도 괜히 돈을 빌려줬다가 물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목마다 제한을 두게 됩니다. 만약 투자자가 위험한 종목에서 미수를 썼는데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지 당하면 그 빌려준 돈은 증권사의 손해가 됩니다. 물론 빌린 투자자가 갚아야 하지만 전부 받아내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빌려준 돈은 물려버리는 순간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미리 위험한 종목들은 미수와 신용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증거금 100% 제도입니다. 애초에 빌려주는 방법이 막혀 있으니까 거래정지 당할 때도 증권사는 피해가 없습니다. 투자자도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니 큰일이 벌어졌을 때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를 못 써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만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더라도 일이 벌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고 증권사는 돈을 굴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합니다. 증거금 100%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단타를 치면 괜찮지만 증거금 100% 종목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조심해야 하죠. 철저히 공부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뛰어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셀바스 AI도 증거금 100%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풀리면서 증거금 40% 종목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도 셀바스 AI가 전보다는 안전한 종목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와 신용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풀어준 것이죠. 2011년 한계 기업의 수는 1353개였습니다. 10년 뒤 2021년 한계 기업의 수는 4478개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은 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한계 기업의 수는 제조업이 1294개, 부동산 및 임대업이 1182개입니다. 한계 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부동산업입니다. 한계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 기업은 2021년에 2519개입니다. 전체 한계 기업의 절반은 넘습니다. 영업 손실은 매출 총 이익보다 판매 관리비가 클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을 통하여 대출이자 납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반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계 기업이 비한계 기업에 비하여 차입금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 증가로 원리금 상환 분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이 높아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속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한계 기업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입니다.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2022년 1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이고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76.1%입니다. 1등 한국은 100%가 넘어가는데 2등 미국은 안 넘어갑니다. 부채도 자산입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산은 사실 순자산, 즉 자본을 말합니다.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자산은 아닙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논리 하에 대출을 받아 펑펑 썼다가는 패가망신을 못 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자본가의 삶이지 자산가의 삶이 아닙니다. 순자산가의 삶이 부자의 삶입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생활은 사실 내 수준에 맞는 생활이 아닙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이게 평균이고 정상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원래 그거보다 한 계단 내려와야 내 수준입니다. 한국의 실질 가계부채는 2,713조 원입니다. GDP 대비 130%입니다. 한국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부채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눈치 문화, 비교 문화가 특징입니다. 옆집 아이가 좋은 학원 가면 우리 집 아이도 좋은 학원 가야 합니다. 옆집은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부채로 허덕이는 중인데 나도 뒤떨어질 수 없다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똑같이 부채를 끌어올려 수준을 맞춰줍니다. 만약 부채를 덜어내면 내 생활 수준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니까 말이죠. 사실은 그게 내 수준인 건데 남과 비교해 볼 때 인정할 수가 없는 처참한 삶이죠. 그런데 남들도 전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페드가 미친 듯이 돈을 풀 때 예견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머뭇거리는 한국은행의 판단의 결과가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최악이긴 합니다만 가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버티면 안 되고 줄여야 합니다. 이자 갚고 빚 갚다가 파산해서 거지가 되는 것보단 내 생활 수준이 한 계단 내려오는 게 더 낫죠. 대출 갚아 나가야 하는 삶은 고달픕니다. 매일 내 월급의 일부를 뜯기니 벌어도 번 게 없습니다. 물론 내가 미리 땡겨 쓴 돈에 대한 대가죠. 매달 그렇게 허덕이는 삶은 그래도 저금리라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면 유지조차 못하고 이자만 늘어가다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삶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위도 힘들게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버티면 안 되고 줄여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체력이 바닥난 장기 성장률 때문에 향후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에 쉽게 빠질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어 실물 부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2000년 초 69.7%였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8년 초에는 거의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 이후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 사태에 이은 대규모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그 결과 2009년 마이너스 2.8%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중인데 한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에 더해 한국 고유의 전세와 준전세를 통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만 집계한 가계부채 통계만으로는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전세보증금과 준전세보증금이라는 가계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에 더해야 올바로 가계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실제로는 가계부채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입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현재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사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부자의 삶입니다.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의 삶이죠. 이자 낼 걱정을 하고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작정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